2026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 재판 시작합니다. 2025 고압 1642호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예, 황교안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은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박경호, 박주현. 박경호 변호사님, 박주현 변호사님. 예. 예. 검사 측에서는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네, 검사 김승곤,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지난 기일에 증인 김주현에 대한 검사 측 주신문 진행하였고요. 오늘 반대 신문을 위해서 속행을 하였습니다. 절차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반대 신문 바로 진행하면 되시겠습니까? 별 의견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박주현 씨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예,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서 선서하셨습니다. 예, 선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그 질문 내용 중에 본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시는 부분은 증언을 거부하시면 수 있는데 증언 거부하지 않고 증언하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예, 오늘 피고인 변호인 박경호입니다. 증인께 먼저 지난 재판에서 공판장에서 말씀하셨던 각 조서에 대한 입장하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특검 측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주소 2개, 또 진술 주소 2개에 대해서 내용 인정, 진성 성립 등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셨죠. 네. 오늘도 그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가급적 저도 조서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네. 증인은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약 2년간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으로 피고인을 상관으로 모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가끔 황교안 대표로부터 연락이 오면 제가 받는 정도였고, 황교안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가깝게 대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기억이 있습니까? 네, 그랬을 겁니다. 네. 증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게 2024년 5월경이죠. 네. 그때 이제 그때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까지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특별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통화 내역을 모든 사람들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 기록을 증거 기록을 보니까 경조사 때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던데. 그거는 2025년 그 전 일입니까? 그 이후. 이후죠. 한참 후 2025년에 제가 집에 이제 저 상이 있어서 그때 예. 조의를 표시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 통화하고 제가 문자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대통령실 출입 경위와 그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9시 17분에서 18분 사이에 최혁권 보좌관으로부터 출근하시랍니다. 다른 분들도 나오시는 거니까 나오시라고 합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을 하셨다고 했죠. 그 관련되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하게 그 상황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그 연락을 받을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나요?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동 중에 차량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죠.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저도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정도의 대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먼저 비서실장이 물으시는 거 보니까 비서실장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 같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겠죠. 증인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뭐 작은 방, 뭐 이게 대기실 같은데 그때 작은 방에 있었던 다른 수석들도 서로 무슨 일이냐며 의아해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까?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사전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은 비상계엄을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좌관 얘기를 듣고 그 10시 다 돼서 그 출근을 했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런 건 저는 모르고요. 그리고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대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 조서를 보니까 2025년 7월 3일자에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통령께서는 뭐 답을 하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해서 묻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진술한 거 기억나세요? 그건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들 다 있는 그 아주 짧은 상황이었고요. 그 부분에 관한 그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증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비서관들도 계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아주 짧은 그 순간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 한 뭐 2, 3분 정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저 대접견실로 들어가시고 그쪽 문이 잠겨서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모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들고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은 기억나지 않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쏟아져 나올 거다 뭐 그런 쏟아져 나올 거다. 표현 정도였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포고령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은 그 이제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제가 나갔을 때는 제 방에 뭐 보좌관도 없고 뭐 그 변호사 비서관들도 출근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누가 뭘 어떻게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 증인은 전후 사정을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전뿐만 아니라 선포 이후에도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배경, 목적, 이유,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또는 비서관들에게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그 희미해지고 뭐 혼동되고 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언제인지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특검 22번 신문사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그 특검 측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영상 처음 보셨다고 그랬죠? 예, 그 전에는 못 봤습니다. 이게 추가 증거 순번이 366번 맞습니까, 우리 검사님? 예, 지난번에 대표사님께서 정정해 주신 그 366번, 예, 순번 맞죠? 11번이 맞습니다. 366번, 예. 366번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었던 동선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혹시 이 동영상은 보신 적 없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동영상을 못 봤고요. 저 박성재 장관 그 재판에 증인으로 갔을 때 그 23시 그 3, 4분경인가요? 그때 문 앞에 잠깐 서 있는 그 영상 한 커트만 그때 보여줬었고, 그때도 영상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새벽녘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커트 하나, 예. 두 커트 정도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번 사건에 피의자 신문에서 어딘가 보니까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수사관이 질문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물었던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때도 동영상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질문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동영상에 증인과 피고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런 동영상은 아니죠. 대통령실 상황만 지금 나타나는 거죠. 여기 황교안 대표랑 증인이랑 무슨 얘기했다는 그런 동영상이 아니죠. 그렇죠. 저기 네. 지금 저 병호 구역인 대통령실 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뭐 아니 저랑 이제 그런 장면이 혹시 전화를 하는 장면이 저는 찍혔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제가 볼 때도 없고 그 증인이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상황을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런 장면이 전혀 없거든요. 전화를 받는 장면도 지금 안 나와요. 혹시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화면상에 전화를 받는 모습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법정에서 본 동영상이 전부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부정선거 세력 발본 세관하라,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라는 취지의 그런 글을 한번 당시 보셨나요? 저는 그 페이스북 안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페북에 무슨 글이 올라가고 하는 거는 전 전혀 모르고, 뭐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런 내용들이 그냥 그걸 언론을 통해서 그냥 보는 정도이고, 당시 상황에서 봤던 기억이 없습니다. 네, 반 기억이 없다. 이 특검 측에서는 피고인과 통화한 후에 이런 글들이 올린 그런 것을 착안해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또 증인의 전달을 받고 이런 글들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겁니까? 그 이전에도 아무런 뭐 관련된, 하여튼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연락도 없었는데 그 무슨 짧은 통화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까, 저 의문스럽습니다. 전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고, 당시에 통화 내용이 제 기억에 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충 그때 그런 정도 아니었나 해서 지난번 증언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특검 측에서 얘기를 해서 그게 반박 차원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뭐 이런 질문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서류를 작성했는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당시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여기 피고인과 다른 내용의 대화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화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에 특별히 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연락을 드리고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이제 전화 받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후에 전화를 한번 드렸던 것 같고, 특별한 무슨 대화를 나눈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의 이제 조서를 보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진술한 적은 있습니까? 특검에서 조사 받으실 때? 뭐 저도 당시에 저 내용을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게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시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받은 것은 증인 스스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그런 거였었죠. 뭐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 반대신문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그 통화 특검 측에서 제시한 통화 내역입니다. 증인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은 그 2024년 12월 3일 23시 1분경에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맨 위에 부분입니다. 김지연에서 황교안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으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은 전화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추측을 했었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문자를 보냈다면 혹시 증인이 핸드폰도 포렌식이 됐을 텐데 저런 문자를 나중에 수사 결과 보신 적이 있었어요? 문자는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제가 대통령실도 나오고 하면서 뭐 전화기를 바꾸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당일 증인이 전화를 22시 30분부터 01시 30분경까지 이게 이제 해제 비상계엄 선포서부터 국회 의결로 해제가 될 때까지입니다. 전화를 증인이 받은 게 이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전화하신 건 없었습니까? 글쎄 잘 뭐 기억나지 않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근무 인연도 있고 모셨던 저 상사이자 선배이시고 그래서 뭐 저는 뭐 더더군다나 공직이나 이런 데 계시질 않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외부에서의 활동 내역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전화를 뭐 그런 특별한 생각 없이 전화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른 분들 뭐 왜 갑자기 비상계엄이냐 이런 식으로 전화를 증인한테 문의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제가 뭐 특별히 통화를 달리 뭐 하거나 그랬던 기억은 잘 없습니다. 예, 그 저기 통화 내역 23시 25분경에 2분 39초 통화한 게 있거든요. 여기 네 번째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증인이 무슨 통화를 했냐라고 이제 특검에서 수사관이 질문을 하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관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식적으로 응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을 하신 걸로 조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증인 기억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 안부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고 뭐 그냥 다짜고짜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나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뭐 무슨 말씀을 뭐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합니다. 예, 이 피고인과 2분 39초짜리 통화에서 증인도 비상계엄의 이후 배경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뭐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알려준 기억은 없으신 거죠? 또 없습니다. 뭐 오래간만에 2분 뭐 정도 통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당시의 상황은 그러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18-1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통화 내역 보시면은 발신지가 마포구 아현동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혹시 증인이 이 지역에서 전화를 받으시거나 하셨나요? 당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대통령실에 있었고 대통령실은 용산구 삼각지인데 마포구 아현동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저 기지국이 어떻게 저 연결이 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그 보면 성동구 우리 황교안 대표가 김지현 증인한테 전화한 게 성동구 옥수동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발신지가 용산이나 아니거든요. 지금 당시 피고인은 그 집에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가 지금 발신 기지국이 떠가지고 혹시 뭐 저쪽에 집이 저쪽에 계신가요? 마포구 아현동에? 저요? 예. 아닙니다. 저는 집이 그쪽이 아니고요. 뭐 발신 위치가 왜 저기로 나오는지는 제가 뭐 달리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이 특검이 제출한 그 통화 내역인데 혹시 비아폰이라고 당시 받았던 사용했던 핸드폰이 비아폰인가요? 비와폰은 전화기 자체가 다른 거고요. 예. 저거는 제 전화번호가 지금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기 그 영상에 그냥 다 나와서 제 전화번호가 그냥 그러니까 공개되는 건가요? 뭐 증인도 수사 경험이 있고 저도 수사 경험이 있는데 저렇게 발신지가 뜨는 게 기지국이 보통 발신자 전화 핸드폰 하는 사람이 500m 반경 이내에 기지국이 잡히는 것이 그것을 잡혀가지고 이제 통신사에서 해보를 해주는 건데 전혀 엉뚱한 데서 발신지가 떠서 저게 제대로 된 통신 추적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제가 뭐 확인한 바가 없어서 없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00시 1분경에도 이제 통화가 1분 2초가 됐는데 그 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당시 통화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 더 이상 통화는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나나요? 하여튼 마무리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00시 20분 마지막인데 맨 마지막에 51초 정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지현 증인께서 이제 전화를 하신 게 나와요. 증인은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 이슈는 없었고 황교안 대표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제가 콜백을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시간상으로 볼 때 이제 이게 51초 상당히 짧은 건데 그냥 발신만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답변 멘트가 있잖아요. 안 받을 때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때 증인이 진짜 전화를 받으셔서 대화를 나누신 건가요? 그래서 저도 한 2번쯤 통화를 드린 것 같긴 한데 저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화가 또 저한테 어떤 기억으로 잘 남아있지 않아서 나중에 여하튼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고 구체적으로 뭐 몇 번 통화해서 저게 뭐 한 3, 40초 이렇게 통화했다면 그게 기억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우리 기억이 여기 명확하지 피고인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도 한두 번 전화했나 했는데 저렇게 4번씩이나 전화했다는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데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여쭤본 겁니다. 특검 신문상 35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인이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12월 3일 11시 17분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 14분까지 2시간 동안 계속 대통령 비서실장에 있었다고 이렇게 질문이 돼 있어요. 사실 2시간 동안 비서실장 방에 계셨나요? 이것도 지난 기일에 말씀드렸는데 그 비서실장실하고 그 대통령 집무실 그 앞에 CCTV 있는 그 사이에 제 방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2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있다가 제 방에 올라갔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2시간 내내 이렇게 다 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예. 21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 4차례의 통화에 대한 특검 측의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는 그 이전도 그 이후에도 특별히 정치적 사안으로 통화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도 황교안 대표와 굳이 통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응대를 하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나세요? 뭐 그 전후에 뭐 특별히 이런 상황으로 제가 통화 드리거나 한 그 기억 전혀 없습니다.
결국 증인은 피고인에게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상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연락에 대해서 간단히 응답을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증인도 잘 모르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당시 상황은 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피고인도 증인과 전화 통화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냐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증인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피고인이 기억에 뭐 사실과 다른 게 있습니까? 증인이 아무것도 당시 통화 내용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 이렇게 피고인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여기 법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락을 받고 들어가서 있다가 뭐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보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정도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외에 달리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뭐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지금 아는 바가 당신은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화 통화 대화 내용은 제 기억에 뭐 그렇게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예, 뭐 똑같은 질문에 2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엄 선포 전의 상황 인식, 증인의 상황 인식과 이제 페이스북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비상계엄의 계획이나 또는 가능성에 대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 대화나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비상계엄 관련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고인에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없었습니다. 뭐 저도 몰랐는데 그게 그러면은 없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내용을 알리거나 협조를 좀 구해달라라는 그런 뭐 지시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을 수가 없죠. 예. 페이스북을 지난번에 검찰 측에서 제시한 신문사항 40번과 관련된 페이스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2월 3일 날 밤 11시 46분에 게시된 그 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증인은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리셨었어도 뭐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뭐 바로 제 전화기나 뭘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당시 기준으로 여쭤보는 당시 겁니다.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에 저런 것들이 보도가 됐고 했으면 언론을 통해서 봤겠지만 그건 기억이 다 흐트러진 상황이니까 페북에 저 글을 올리셨을 저 시간대에는 저는 저 글을 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했을 텐데 그 특검 진술조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TV 뉴스에 나오는 상황을 보게만 했고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요. TV 뉴스에 나오는 상황을 보게만 했고 해서 TV 뉴스에 이게 다시 이 페이스북이 떴다는 듯한 답변을 하신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TV에서도 이 상황을 이 페이스북을 보신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시에 예. 그 어디에서 뭐 어떤 그 보도가 있고 그걸 제가 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안 하니까 저 글이 올라왔을 당시에 제가 저걸 봤을 가능성은 없고 뭐 제 방에 무슨 보좌관이나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 했었으면 그게 뭐 봤을 수는 있겠지만 저때 당시에 제가 그 페북에 저런 글을 올리신 거를 봤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질문상 47번과 관련돼서 제시했던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 글 역시 그 12월 4일 날 0시 28분에 게시한 두 번째 글인데 이 글도 역시 본 기억이 없는 거죠. 당시엔 뭐 마찬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보시기에 이 글이 뭐 내란을 선동하는 글로 인식이 됩니까?
당시에 제가 저 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평가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시가 자정 때 0시 28분인데 여의도 국회 주변에 출동한 계엄군 중에서 이 글을 혹시 뭐 이건 보셨다고 증인에게 생각- 뭐 묻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요. 다음 질문. 아니 증인이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니 그거를 뭐 이걸 뭐 그걸 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 이거를 증인에게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왜 여쭤보냐면요. 피선동자가 계엄군이어야 되거든요. 내란 선동자. 그러니까 그건 주장하시고 예, 그거 물어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글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저 글을 볼 수 있는 뭐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지금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같이 회복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증인은 혹시 비상 계엄 당일 계엄 당국에 의해서 체포조가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그 그 당일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예,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체포조와 관련해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하신 말씀도 뭐 있으신가요? 아니면 진술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 재판에서도 그 다음 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것들이 있어서 예. 사실은 이게 뭐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생각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저 때 당시에는 저는 저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53번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글들을 비상계엄 해제 선포 이전, 뭐 12월 4일 날 국회 기준으로는 1시 1분이고 이제 국무회의 통과해서 4시 30분에 비상계엄 해제 선포가 됐다고 언론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 사후에 혹시 저런 글을 보신 기억도 없으신 거죠,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에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수사도 진행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추후에 수사 때 말고요. 그냥 뭐그 12월 정도 계엄 선포 직후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특검 측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그 저 글을 하고 저 글을 올렸다. 그래서 증인과 짜고서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듯 하거든요. 진짜 증인과 피고인이 뭐 저런 체포 얘기를 하고 또는 윤 대통령 지시를 전달해서 여기 있는 피고인이 저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이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그게 그 짧은 시간에 뭐 저 글을 올리십시오 그런다고 글을 올리시겠습니까? 예, 그 체포 이런 얘기는 아니, 전혀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서로 간에 무슨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뭐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 때 당시에 저는 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인의 말씀은 뭐 체포 이런 것은 전혀 언급한 사실도 없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죠.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혹시 증인은 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뭐 검사, 법무부 장관, 총리 이런 걸 하시면서 부정선거 세력 척결과 종북주사파 세력 척결을 정치적 신념으로 이런 걸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총리 마치시고 이제 당에서 대표로 활동하시고 하는 거를 저는 뭐 먼발치서 이제 뵀지만 이제 그 정치권이나 거기서 활동하시는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뭐 같이 활동을 하거나 내지는 뭐 그런 적은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는 사실은 이 하고 난 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됐지 그 전에 활동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럼 또 한번 비슷한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과 총리 재직 시절 또 정치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 야당 인사, 국회의장 등 정치인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시고 다니는 걸 들은 적이나 혹시 뭐 전해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요? 예, 예. 저는 전혀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죠.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요. 그 뭐 총리 재직 시절에 뭐 비상계엄 문건을 기무상고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이 피고인이 그걸 보고를 받았다라고 또 특검 측이 주장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으로 올리는 시점이 밤 11시 46분 또 자정 때인 0시 28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뭐 개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거의 못 보는 시간인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예. 34번 생략하고요. 그 증인의 진술 이건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진술조서 순번 282번 김주현 진술조서 25,364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진술하셨더라고요. 2025년 11월 13일 날 진술조서에서 12월 4일 0시 28분경에는 제가 정치인 체포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부모를 하기 위해 저런 글을 게시했는지는 몰라도 당시 제가 체포조가 돌아다닌다는 사정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원식이나 한동훈 등 그 누구도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에 관한 말을 황교안 대표와 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의 통화와 황교안 대표의 이 게시글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셨거든요. 그렇게 진술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랬을 겁니다. 36항 들어가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피고인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페이스북을 게시한 것이 증인의 통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저는 당시에 했던 그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 조사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진술했던 거고요.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그 뭐 페이스북 글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정이 맞습니까? 저는 당시에 저런 상황을 몰랐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잠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할까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저는 쉽게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말씀 전달한 기억 전혀 없고요. 당시에는 그 체포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증인께서 약간 좀 언짢은 말씀 이제 표정도 하셨는데 김태호 안보실장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행위에 대하여 증인이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특검 측에서 추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나 증거 없이 증인을 내란죄 공범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판장님, 이 질문은 좀 제가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이거는 뭐 어떤 이유신지 말씀해 보시면. 네. 지난번에 김태호 안보실장의 행위에 대해서 증인이 가담했다고 여쭤본 것도 아니고 그 대통령실에 집무실에 갔다 온 이후에 네. 증인이 이제 그 이후에 들어간 시점에 접촉이 있어서 이때 대통령께 무슨 말씀을 들었냐 이걸 물어본 것인데 질문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과 좀 어긋나는 그 의미가 김태호 실장이 나간 날에 바로 들어가셔서 너도 똑같은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전 그리고 들렸거든요. 저희가 증인을 뭐 내란죄 공범으로 몰아가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뭐 이건 질문 자체가 좀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사건하고는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지난번에 제 기억대로 여기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사 그러니까 6월달에 CCTV 이후에 조사를 제가 3번 받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런 질문을 전혀 못 받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기억이 있었는지를 제 사건 그 수사 기록을 통해서 나중에 그 조서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들어갔을 때 안 계셨고 뭐 잠시 있다가 나오셨고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기억이 좀 혼동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검사님 그 질문에도 그 전에 그 저 안보실장하고 김태호 차장이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여부는 나는 전혀 모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와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 들은 기억도 전혀 없고 그분들이 거기 들어왔다 나갔는지 여부를 그 대통령실 특히나 다른 뭐 부서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전부 이렇게 특별히 연락이 되는 그런 구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렇게 그분들이 다녀가셨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란 선동죄라는 것이 내란 의사가 없는 사람을 유발시킨다든지 아니면 내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더 증대시키는 걸 내란 선동죄라고 판례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피고인이 이제 이 내란 선동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페이스북 저렇게 지금 2번 올린 글 가지고 과연 내란 선동죄가 된다고 증인 생각하십니까? 저희 재판장님 이 질문도 지금 이 사건 공소 사실을 혐의 여부를 지금 증인에게 묻는 아니, 거라서 그러니까 증인에게 물을 필요는 없죠. 이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기 이분도 법률가시고 아이, 저분이 재판장입니까? 판사입니까? 아니, 증인의 생각을 아니요. 그 질문은 제한하겠습니다. 한번 뭐 생각을 한번 아닙니다. 증인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문하세요. 이거를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 선동이냐 아니냐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안 하지만 뭐 다양하게 그 뭐 의견 표출하고 글을 올리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저 같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폭넓게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다른 변호인 질문하시면 예, 좀 추가적인 질문 조금. 신문상은 따로 준비 안 하셨나요? 준비했는데 거의 중복되는 게 있어서 생략하고 좀 구두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십시오. 그 증인의 업무가 그 계엄과 군과 관련된 일이 있었나요? 계엄군이나. 계엄과 관련되는 일이라 하시면 그 모르겠고 저 하여튼 제 업무는 그 민정 그 쪽의 업무는 그 직접적인 뭐 그 계엄 사무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그 증인이 먼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르는 그 부재중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증인한테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네. 그 부재중 메시지가 뭐 몇 통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그때 제가 기억이 명확치는 않지만 네. 그 전화 오는 거는 뭐 거의 대부분 안 받았던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그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네. 통신사의 과금 요금이 그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전화를 받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면 제가 문자를 보낸 것만 남는 예. 거고요. 네. 당시 그 시간으로 보면 지금 12시 1분. 23시 1분, 예. 11시 1분인데 네네. 저 시간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별도로 연락을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예. 뭐 전화하셨는데 대해서 제가 지금 통화가 어렵다는 그런 문자를 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걸 특검에도 그 진술을 하셨죠? 특검에서도 예, 그렇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뭐 그 법무부 등에서 근무하실 때 네. 이제 황교안 대표님하고 통화도 좀 하셨죠. 그 법무부 계실 때. 예.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님의 목소리가 네. 좀 그 전화 목소리가 비슷하죠. 전화 그냥 일상
그 말씀하시는 태도하고 전화도 비슷하죠. 뭐 특별한 차이. 예, 예. 그 우리 황교안 대표님 그 전화 목소리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천천히 하십니다. 예, 천천히 하시죠. 예. 그래서 그 2분 39초, 이게 뭐 안부 전화 이런 게 있었을 거고, 그 자정에 1분경에 1분 2초, 그리고 38초, 51초, 이 정도면, 이 짧은 시간이면은 비상계엄 배경, 뭐 계엄군 투입 현황, 체포 대상자 명단 이런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걸 뭐 그 짧은 시간에 네,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황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사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그 어려운 시간이고 또 우리 황교안 대표님 목소리 속도를 고려하면 더더욱 불가능한 시간이죠.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특검은 사실 증인이 먼저 문자를 발송하지도 않았고 그 통화 내용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없고 통화 시간도 극히 짧았고 증인 스스로도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죠. 제가 조사 과정에서 네. 뭐 당시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마포구 아현동과 성동구 옥수동은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먼 지역 아닙니까? 옥수역 부근이고 저 애호개역 부근인데 사실 대통령실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이죠.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뭐 저런 것들은 무슨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게 당시로서는 보안구역이니까 네.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모른다 이렇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술 당시에 이제 이러한 어떤 발신 위치를 근거로 그 피의자 신문 할 때는 대통령실 부근에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진술을 그 의도적으로 왜곡해가지고 유도를 했는데 증인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저는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저 총리께서는 어디 계셨는지는 저는 모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증인은 그 특검 조사 당시에 그 조금 전에 이제 박경호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그 내용, 이 게시글이 증인의 통화하고는 무관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체포와 관련된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럼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 피고인에게 어떤 메시지 전파를 부탁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 당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몰랐다. 이런 어떤 거를 일관되게 진술을 하셨죠. 조사를 받으면서 예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예, 이제 저기에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질문 답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의 이제 증언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당시에 진술 할 때 다 반영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특검은 사실 지금 피고인 그 황교안 대표님의 유리한 사정을 잘 그 진술을 했다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공소장에는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다음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그 적시를 했거든요. 근데 공소 사실을 보지 못해서 그렇고 오늘 지금 또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제가 그 이제 늦게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별반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저런 그 문자나 통화가 있었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그 증인의 그 누님께서 네. 지금 그 황교안 대표님이 있는 아파트 단지 쪽에 뭐 다른 동에 지금 뭐 그 당시에 살고 계셨던 건가요? 2025년 정도. 거기에 사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네네. 그리고 저 총리께서 거기에
사시는지는 저는 몰랐고 네. 그런데 그때 그 제가 이제 집에 제 상이 있어서 누님을 모시고 그 행사를 왔다 갔다 하고 절에도 다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게 자주 매주 이제 거기를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때 아마 수색하고 난 이후 체포영장 집행 여부가 아마 그 논란이 되고 그랬을 때 그때 그게 이제 그 아파트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저쪽에 그 전에 사시던 대근역 강남 쪽에 있어서 제가 그때 가서 뵙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옮기셨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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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파트에 계시다는 거는 제가 그 중간에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증인이 우리 그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적은 없었던 거죠. 전혀 없습니다. 네. 그건 그- 뭐 누님 네. 제가 거기 드나들 때 이 출입하는 뭐 이런 네. 그 뽑는 게 있는데 예. 거기는 기록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수사 과정에서도 제가 그 정돈을 해서 예.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검도 그러한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그 설명하는 저 서류를 만들어서 뒤에 그런 걸 붙여서 제출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하셔서 다 아시고 계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변호인 제가 한 질문만 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지난 그 검사의 신문에 일부 내용은 답변을 하지 않으신 거는 본인이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었던 거고 또 대통령실 내부의 장면과 대화 내용이 군사 기밀 또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해서 증인이 그런 답변을 거부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 신문은 그럼 다 마치신 건가요? 예, 특검 측 제주 신문 사항 있습니까?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기 전에 지금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통화 내역에서 이 나오는 발신 기지국 위치에 대해서 증인께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셨을 때는 대통령실 바깥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 23시부터 공안시 20분까지 사이에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화할 때 전화를 걸 때 발신 기지국 위치가 여기 마포구 아현동 400-1번지로 찍히는 것은 모르셨나요? 전혀 모르시죠? 네. 네. 하여튼 그 당시에 증인께서는 대통령실을 벗어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네. 아까 그 반대 신문상 16-1랑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12월 3일 22시 30분경부터 12월 4일 01시 30분경까지 사이에 그 피고인 말고 다른 외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뭐 비상계엄 또는 뭐 관련돼서 연락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대 동안에 통화를 직접 하신 분은 지금 증인 기억에는 피고인 유일합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기억이 지금 명확치 않고요. 당시가 이제 지금 지나서 그렇지만 뭐 갑작스럽게 저도 전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막 이렇게 급하게 여러 가지가 막 돌아가고 해서 기억이 그렇게 오히려 그런 게 기억이 더 잘 날 것 같지만 제가 동선도 뭐 그때 얘기했던 거랑 틀리다고 하고 뭐 그런 기억이 별로 자신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측에서도 더 물으실 거 없으신 거죠? 네.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재판장님, 저 네. 신문 과정에 나왔는데 저기 통화 내역이 조그만 달랑 지금 기록에 현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특검 측에서 12월 3일하고 12월 4일 이틀치분만 포렌식을 하셨을 테니까 통화 내역 조회 받았을 테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은 저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좀 저희들도 좀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까 저 남산 그런 거 보면은 그 김지현 증인 그 핸드폰이 남산으로 뜨거든요. 저기 남산 대림 아파트 그 누님 댁에 저건 저는 비아폰이라 저런 줄 알았는데 비아폰도 아니고 개인 폰이라고 하시니까 저렇게 쓰면은 저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저희들이 확인 좀 할 수 있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증거로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예. 그 부분만 돼 있으면 전체 제출할 수 있도록 저렇게만 돼 그럼- 있어요. 그럼 전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증인 김주연 신문은 모두 마쳤고요. 예, 입증계획에 따르면 다음 길 8월 28일에 신문할 증인은 오전에 윤유승, 오후에 김봉은, 유재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소환장 보내서 다 송달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다음 길에 증인 신문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판장님, 네. 그 9월 11일 날 9월 그, 11일이요. 예, 예. 저희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저 황교안 대표님과 제가 예, 지금 미국의 그 부정선거 그 부분 관련해서 예. 그 국제적인 서밋 행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11일 날 좀 그쪽은 좀 연기 예, 변경 신청을 좀 피고인이 지금 국외 출국 예정이시라고요? 예, 예. 피고인하고 변호인하고 9월 11일이 지금 예정되어 있던 증인들 있습니다만 그러면 뭐 그 다음 9월 11일은 9월 18일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9월 11일 예정된 증인들에 대해서 9월 18일에 소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그에 관해서는 그 외 절차 관련해서는 더 진술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제가 다음 기일에는 해외 출장이라서 변호인으로 출석이 네. 뭐 다른 변호인들은 나오실 수 있는 거죠? 예. 8월 28일에. 예. 그리고 그 재판장 조심스럽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이 기소가 된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뭐 김주연 민정수석의 그 증언 내용에서도 충분히 아시다시피 사실 이거는 이제 계엄군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을 상대로 계엄 당시에 일반인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은 문자 메시지의 능동적 수동적 지위를 변경을 하고 발신 기지국 위치 정보의 의미를 오도를 하고 통화 상대방인 김주현 그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통화 내용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다음이라는 식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치적으로 현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진실을 알리는 피고인을 표적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런 명백히 잘못된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은 뭐 이른바 이제 법 왜곡죄와 관련돼서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추후에도 재판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정말 잘못되었음을 재판장님께서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단합한다는 이유로 미국 하원, 뭐 미국 트럼프 백악관 등에서도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그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 공소 취소를 좀 지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부정선거를 말한다는 이유로 지금 이 사건 외에도 지금 나머지 재판 또 다른 사건 3개를 더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한테 직접적으로 고발도 거의 6건, 7건을 당해가지고 그 중에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그런 한 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정말 정략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 1,000만 명, 2,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건을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심지어 처벌까지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정치인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 바른 말, 공표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는 명백히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그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좀 지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정말 엉망인 국가가 된다고 지금 공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데 제발 재판장에서 바른 재판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좀 바로 세우는데 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또 다른 의견 진술 있으신가요? 네, 김승훈 검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그 1회기일 때 변호인 측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재판장님께서 그 변호인 측에 그 공소장의 그 4쪽, 5쪽에 대한 그 내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시는 것이냐라고 성명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께서 구체적인 사항은 뭐 의견서를 제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걸로 확인돼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저기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휘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가 그 당시 압수수색 당시에는 굉장히 영장에 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에 대한 영장이 거의 대부분 기재가 돼서 근데 보니까 공소장에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증거물 같은 거는 거의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증거물이 거의 제출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상세한 의견서를 그 다음 기일 전까지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증인이 유창호하고 누구시라고 했죠? 아니요, 윤유승, 김봉은, 유재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유승, 김봉은. 예, 저희 그 지금 1회 공판 조서에 그 별지로 지금 입증 계획 그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예,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치고 8월 28일 오전 10시 10분에 속행하겠습니다.